오늘은 대리 행위랑 대리 효과를 볼 텐데 대리 행위는 대리인하고 대리 행위의 상대방 사이에서 문제되는 쟁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리 효과가 발생하려면 대리인이 현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명이란 게 뭐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명을 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 그런 것에 대해서 민법 115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명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리인이 계약 상대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설사 현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그러면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서 이제 법상으로 중요한 거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죠? 상대방이 악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에게 대리 효과가 규정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과실이 있다는 건 결국은 뭐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을 달리 풀이하면 상대방이 설사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것을 몰랐다. 즉 상대방 입장에서 사실적인 의사는 대리인 자신이 계약 상대방이라고 알았다. 계약 당사자라고 설사 알았다 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제3자 관점에서 봤을 때 계약 상대방이 본인인 경우겠죠. 그죠? 그 경우가 바로 뭐겠어요? 현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사실 지금까지의 이 논의는 지극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얘기죠. 특별히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삼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상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상법 48조. 여러분 상총을 1학기 때 같이 배우죠, 그죠? 상총은 사실은 민법의 일부예요. 상법에 포섭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주 사실 상법에서 핵심은 회사법이고 상법 총칙 부분은 사실상 민법이에요. 그래서 그 상총 공부는 민법 공부라고 생각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상법 48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는 그 민법 115조의 어떻게 보면 특칙이라고 볼 수 있죠. 115조에. 상총에 보면 이런 특칙 규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법 48조를 보면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법이 적용되는 대리의 법률 관계에서는 현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선악의를 묻지 않고 과실도 묻지 않고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본인 책임져라. 그리고 단서는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상대방이 몰랐으면 대리인도 책임져라죠. 대리인도죠. 대리인이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무조건 책임지는 거고요. 대리인은 상대방이 몰랐으면 추가적으로 책임져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 상법 48조 단서의 그 대리인의 책임의 성격,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 상법 총칙 시간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단서의 대리인의 책임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갖느냐 이런 건 한번 상법 총칙지에 살펴보고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래서 상법 총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게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본인은 무조건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현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어떤 경우냐 하면 계약서를 썼다. 그죠? 계약서를 썼는데 그냥 대리인이 자기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B라고 합시다. 본인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냥 대리인이 이렇게 A랑 B랑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썼어요. 현명도 안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B는 당연히 사실적으로도 A가 계약 당사자라고 알았겠죠. 그죠? 그리고 합리적 제3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뭐예요? 이거는 명의자와 행위자가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명의자와 행위자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계약 당사자가 봤을 때도 사실은 계약 당사자를 C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상법 총칙이 적용되는 그러한 법률 관계라면 이 계약은 설사 B가 C랑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합리적 제3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계약 당사자가 C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약 당사자는 C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B가 A에 대해서 똑같은 C에 대한 권리와 똑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B 입장에서는 약간 망회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망회의 이득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B는 A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통상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A가 자력이 없으면 B는 A의 무자력 위험은 스스로 인수하는 취지겠죠. 근데 만약에 상법 48조가 적용돼서 C가 계약 당사자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C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C가 자력이 있으면 자기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가능성이. 그죠? 이게 망회의 이득이거든요. C 입장에서는 어떠냐?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게 유권 대리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유권 대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현명을 안 하고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이제 체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니까 C가 책임을 지는 것 자체는 그렇게 부당하진 않아요. 그래서 C가 망회의 손실을 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B 입장에서 약간 망회의 이득을 보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그 계약법의 당사자 확정의 법리 있죠. 그 당사자 확정의 법리는 결국 뭐예요? 큰 틀에서 보면 결국 합리적 다수, 합리적 제3자의 생각이 뭐냐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다 풀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과 조금 약간 어긋나는 돌출되는 약간 그런 법리거든요. 근데 일단 법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건 받아들여야죠. 이 법이 뭐 위헌이거나 그래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뭐 입법자가 아닌 이상 해석자니까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단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둔 이유는 이제 상법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거래의 취지에 비춰 보면 현명을 설사 안 했더라도 C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갈 일인지 좀 사실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이런 게 극명하게 드러난 판례가 이제 이 판례거든요. 2008-79430. 사안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안에서도 이 B가 약간 망회의 이득을 본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정당화되는 거죠. 왜? 우리 법이 그런 취지의 규정을 정면으로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총 때문에 이제 현명과 관련돼서 좀
독특한 이제 법리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행위와 관련해서 또 살펴볼 게 뭐냐면 인식의 하자 있는 대리행위와 관련된 인식의 기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떤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을 보면 그 법률 행위 당사자의 인식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불공정한 법률 행위 같은 경우는 궁박, 경솔, 무경험 이런 걸 이용해서 법률 행위를 하면 그게 무효이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거래 당사자의 선악이가 문제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선이면 어떤 책임을 지고 악이면 어떤 책임을 지고, 그래서 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계약 해제 말고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된 경우에 반환 의무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부당이득 법리에 따르는데,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서 선악이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르죠. 뭐 그 외에도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그 거래 당사자들의 인식인데, 표현대리 성립 요건으로서의 선임 무과실도 마찬가지죠. 그죠? 정당한 이유 126조 표현대리에서. 근데 그게 행위 당사자가 직접 행위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대리를 한 경우에는 실제 행위한 사람하고 그 행위의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사람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머릿속 생각을 기준으로 그 요건을 판단하느냐가 필연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리뿐만이 아니라 대표의 경우,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법인이 법률 행위를 한다. 법인 자체는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과연 그 인식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의 기준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116조의 규정이죠. 그죠?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이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에 준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대리인을 씀으로써, 임의대리의 경우에 내가 이행보조를 씀으로써 결국 나는 내 활동 범위를 넓힌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 넓힌 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설사 내가 그 자체에 관해서 과실은 없더라도 이른바 위험 책임 내지는 무과실 책임 비슷하게 대리인이 잘못을 했으면 내가 선임감독상 잘못이 없더라도 당연히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에서 기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게 기계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를테면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 같은 경우에는 궁박, 경솔, 무경험 이렇게 나오는데, 경솔이란 무경험 같은 사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궁박 같은 경우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계약 구조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 원칙은 그렇다.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원칙은 기억을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확장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대리인은 아니지만 본인하고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한 경우에도 내가 지금 말한 식의 너가 스스로 활동의 영역을 넓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위험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인식도 너의 인식으로 귀속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사실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비단 대리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인식이 그 사람의 인식이 뭐 본인이나 법인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비교적 중요한 얘기들이죠. 잘 읽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대리 계약법을 배우기 때문에 주로 계약의 성립 내지는 효력 유무를 좌우하는 계약 당사자의 인식, 그 인식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 문제를 주로 다루지만 이 인식의 귀속의 법리는 비단 계약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게 권리 행사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불법행위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피해자가 이를테면 법인인 경우에 그러면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안 날은 도대체 누가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느냐 뭐 이런 논의가 똑같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의 논의도 뭐 별반 다를 건 없어요. 뭐 대리인이면 당연히 귀속이 돼야 되고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도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인식은 본인 또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한 식으로 인식을 귀속시키는 게 좀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법인이 피해자거든요. 그 다음에 법인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을 갖고 있는 권리자고요. 법인의 대표가 불법행위자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법정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거든요. 그러면 법인이 대표자한테 불법행위 청구를 하는데 불법행위 원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이 경우에 이 원칙을 그대로 귀속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대표자가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이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불법행위 잘한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3년 내에 청구를 안 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외적인 판례 법리가 등장하게 되겠죠. 그죠? 그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98-34126이 리딩 케이스고 같은 취지가 이 교재에 적은 2002-11441이 같은 취지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는 조금 다른 취지의 판시가 있어요. 그게 이제 2002-13614거든요. 이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설사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뭐 단체를 보면 법인 말고 뭐 감사나 이런 다른 필수 기관 혹은 뭐 임의기관이라도 통상 두는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인식의 그 알았을 시점을 법인이 아닌 다른 실제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안 때로부터 그렇게 그 안날을 늦출 필요가 없고 원칙적으로 대표가 안날부터 기산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소 다른 취지의 판시를 한 게 있거든요. 2002-13614가 그런 판례인데 왜 이렇게 달리 판시를 했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래요. 이것도 과제.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준비를 잘 안 해오죠, 그죠? 그래도 물어볼 겁니다. 네. 하나의 생각 힌트를 주면 이 두 번째 판례에서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안은 아니다. 그게 좀 다르거든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한테 불법 행위를 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대표자한테 불법 행위 청구를 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안의 차이가 이 판시의 결론의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판시가 과연 정당한지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리효과. 대리효과는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는데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유효하게 이제 그 요건이 다 갖춰져서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이들 사이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를테면 계약상 A가 본인한테 지급해야 될 급부를 대리인한테 한번 지급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대리인이 그러한 대리권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도 있고 그 계약에 기초해서 A가 본인한테 지급해야 할 그 급부를 수령할 대리권도 있다. 거기까지 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대리인이 받은 거는 본인이 받은 것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설사 본인이 실제로 안 받았어도. 이 말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이 내부 관계에서 이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겠죠. 근데 그건 뭐예요? 내부 관계의 문제고 A하고의 사이에서는 적어도 뭐라는 거예요? 나는 받은 거예요. 그죠? 따라서 대리인이 이걸 안 주고 자기 스스로 사용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급부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면 유효한 계약에 기초해서 지급했던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다 반환해야 되거든요. 법률상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본인은 실제로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주장을 할 수 있냐면 우리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 규정을 보면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은 뭐예요? 내가 이득을 받아야지 반환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반환할 책임이 있더라도 내가 받은 이익이 나중에 줄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선이면 반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줄어들거든요. 그게 우리 법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책임이 발생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익을 받아야지 책임이 발생하는 거고 책임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 나중에 이게 줄어들면 선의인 경우에는 요것만 반환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자, 대리인이 먹고 그냥 튀었어요. 그럼 본인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받은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리라는 법률 효과를 통해서 도출되는 결론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받았는데 이게 지금 사라졌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또 따져봐야 돼요.
대리인이 받은 순간 본인은 받은 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걸 대리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순간 본인 입장에서 받은 이익이 소멸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죠. 그죠? 왜냐하면 이익이 소멸했다. 즉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받은 이익이 현재 내가 반환해야 될 시점에서 소멸했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그 소멸이 자신의 의사 내지는 귀책 사유와는 무관한 소멸인 경우에 그러한 소멸의 항변이 정당화되겠죠. 그죠?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받은 것을 자신이 임의로 대리인이 썼다 할지라도 그거는 대리인 입장에서는 그 이득을 썼지만 그 이득을 씀으로써 아마 대리인이 이득이 남았겠죠. 무슨 얘기냐면 받은 걸 사용했으면 사용한 만큼 자기도 경제적 대가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기부하지 않은 이상은. 그죠? 통상적으로는. 그러면 뭐예요? 이득이 남아있는 거죠. 받은 이익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대리인이 받은 이익은 본인의 이익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대리인 입장에서는 현존이익으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사안에서. 그러면 어느 경우에 그런 식의 주장이 가능하겠느냐? 대리인이 받아서 아직 본인한테 안 준 상태예요. 그런데 가령 대리인이 그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뭐 자연재해 때문에 그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 경우에 뭐예요? 본인 입장에서 내가 받은 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적어도 이러한 사안에서는 뭐예요? 귀책사유나 그런 게 없이 줄어든 것도 아닐 뿐더러 줄어들었더라도 통상 대리인은 자선 사업을 한 게 아닌 이상 그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거기 때문에 반대급부로서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냥 받은 거를 반환해야 되는 식으로 결론이 나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대리 효과와 관련돼서는. 본인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다 뭐예요? 앞서 내가 얘기했듯이 그런 놈을 쓴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죠? 자기의 활동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득을 받았건 그 대리인의 어떤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감독의 잘못이 없었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대리로 넘어가죠. 이제 드디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등장했는데 표현 대리는 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표현 대리 법리를 살펴볼 때에는 좀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민법의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일단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와의 관계가 나왔는데 뭐 학설 대리 있지만 표현 대리, 무권 대리 일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 대리랑 표현 대리가 되지 않는 무권 대리를 합쳐서 광의의 무권 대리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표현 대리를 뺀 나머지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표현 대리는 본질을 무권 대리라는 거예요. 유권 대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예외적으로 효과만 유권 대리처럼 인정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외죠. 예외. 그죠? 예외예요. 그래서 표현 대리 법리를 따질 때에는 항상 이른바 협의의 무권 대리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문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민법에 보면 130조 이하에서 무권 대리에 관한 조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30조 이하의 무권 대리에 관한 조문들이 표현 대리에도 적용되느냐?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 일종이니까 원칙적으로 다 적용이 돼야겠죠, 그죠? 대체로는 다 적용된다고 보는데
135조와 관련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하고 관련을 지어서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랑 좀 관련을 지어서 생각해 봐야 되냐면, 표현 대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동적 안전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한 제도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상 보면은 신뢰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뭐 상법 총칙에도 많고요. 이를테면 선의취득, 동산 선의취득. 그 다음 민법상의 다수의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 양도에 보면은 400 어디 있냐? 425조. 민법 425조. 뭐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는 신뢰보호 내지 거래의 동적 안전과 관련된 조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률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어요. 요건 효과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문제되는 법률 관계에 중첩돼서 적용되거나 아니면 별도로 적용되지만 함께 문제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꺼번에 생각해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상법 총칙에도 굉장히 많죠. 이를테면 명의대여자 책임이라든지 표현 지배인이라든지 뭐 표현 대표이사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125조의 표현 대리, 대리권 수여한 듯한 경우에 본인이 그러한 표시를 한 경우에 표현 대리랑 기본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하고도 사실은 관련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표현 대리가 문제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불법 행위 책임이 같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대리권 남용에서도 비슷한 그 명성 사건 판례도 비슷했는데 이제 본인이 있고 무권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 계약의 유무효의 주장을 통해서 계약의 유효를 인정받지 못하면 본인에 대해서 계약상 책임을 못 묻잖아요.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사용자 책임, 민법상.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느냐, 그 여부를 검토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특히 이제 표현 대리가 성립이 안 되면 무권 대리가 되는 경우에는 물론 무권 대리의 법률 관계에 따라서 구성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내가 앞에 무권 대리도 같이 보라고 그랬죠. 근데 본인한테 이른바 불법 행위 책임, 뭐 특히 사용자 책임 같은 거를 물을 수 있느냐를 검토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전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다 같이 사실은 사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 자, 이제 이 일반론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면, 그 표현 대리가 기본적으로 신뢰 보호를 위한 제도인데, 우리 법상의 표현 대리는 딱 3개밖에 없거든요. 3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 보호의 필요성, 이를테면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에 이제 거래 관계의 실질 내지는 그 이들의 어떤 귀책 사유를 이익 형량을 다 해봤을 때. 상대방이 훨씬 불쌍하고 본인은 별로 안 불쌍하다. 설사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그 3가지 표현들의 요건에 해당이 안 되면 그건 무권 대리인 거거든요. 물론 예외적으로 표현 대리 법리를 유추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원칙은 뭐예요? 불쌍하다고 해서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제도죠.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상 표현 대리는 폐쇄적인 제도고 어떤 일반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도 염두에 두면서 표현 대리 제도를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표현 대리 얘기를 앞에 나오면 항상 드는 예가 이건 실제 사례인데 누가 나한테 어떠한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상담의 취지가 뭐냐면
자기가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겠죠, 그죠? 근데 차임을 계속 안 내고 있대요. 근데 임대인이 법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인이 망했대요. 법인이 망했는데 이제 법인은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갖고 법인의 모든 법률 행위를 하겠죠, 그죠? 대표이사가 어디로 도망갔대요. 그런데 요 임대인 법인 회사의 직원이 자기를 찾아와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제안을 했느냐? 네가 지금까지 밀린 월세란 표현은 좀 그렇고 차임, 엄밀히 말하면 차임이거든요. 법률상 용어는 월차임. 월차임이 토탈 하면 한 1,000만 원 되는데 내가 그거 깎아줄 테니까 500만 원으로 퉁치고 그걸 우리 빨리 정산을 보자. 왜냐하면 지금 회사가 하루라도 현금 유동성이 급하니까 일단 빨리 받는 게 중요하니까 깎아줄 테니까 빨리 내.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뭐 일견 솔깃하잖아요, 그죠? 자, 이 합의는 법적으로 보면 이게 일종의 무슨 계약이에요? 채무 면제 계약이거든요, 그죠? 채무를 면제해주는 계약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합의서에 도장을 찍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도장 찍고 500만 원 줘도 되겠습니까? 임차인이 약간 불안한 건 뭐냐면 이놈을 못 믿는 거예요, 그죠? 이놈이 그냥 500만 원 갖고 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안심을 시키죠, 당연히. 내가 뭐 내가 이런 직원이고 여기에 이 회사에서 이런 직원이고 그 다음에 내가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위임장도 받아왔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당연히 무슨 회사 그리고 대표이사 이름으로 이렇게 계약서를 한다. 그러니까 뭐 도장 찍자 빨리. 자,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직원이 대리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직원이 설사 500만 원을 받아서 자기가 어떻게 했더라도 뭐예요? 대리 효과의 규정상 얘기했잖아요, 그죠? 본인이 받은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채무 면제가 됐으니까 나머지 달라고도 못 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리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채무면제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표현대리가 돼야 되거든요. 표현대리 우리법상 3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3가지 요건 중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대리권 수여 표시를 했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직원이 나는 어느 직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직원이라는 외관상 나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근데 실제로 대표이사가 이 직원한테 그런 외관을 줬는지가 불명확하잖아요. 그죠? 대표이사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로 좋죠. 그죠? 대표이사가 도망갔잖아요. 그죠? 확인을 못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직원이 그냥 스스로 위조하고 아무렇게나 자기가 이름 팔은 거다. 그러면 당연히 125조 요건은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26조의 표현 대리인데 이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 대리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129조도 뭐 별로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위임장 위조했으면 할 말 없죠. 그죠? 그래서 뭐 아무리 위임장을 갖고 오고 뭐 대표이사 직인 날인을 갖고 오고 하더라도 표현대리 요건 해당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계약은 무효예요. 그죠? 계약이 무효라는 얘기는 뭐예요? 채무 면제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연체 차임 다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00만 원 만약에 면제됐다고 생각하고 직원한테 지급한 500만 원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직원이 다 위조한 거고 알고 보니까 500만 원을 갖고 그냥 튀었다. 그러면 나는 500만 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여기다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무효면 그리고 직원이 본인을 위해서 어떤 수령할 대리권 같은 게 없으면 이거는 채권자가 아닌 사람한테 변제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 아무 효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채권의 준점유자에는 설사 이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직원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을 하느냐. 그리고서 여기서 말하는 선의 무과실 요건이 있거든요. 얘가 선의 무과실이냐. 이 여부는 표현대리 성립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돼야 되는 거예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아서 임차인의 신뢰가 보호받지 못한다. 그거는 계약의 유무효와 관련된 거고 그와는 별도로 내가 채권자라고 믿고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 실제 채권자에게 그 변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별도의 제도거든요. 근본 취지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뭐예요? 뭐 이런 위임장, 뭐 설사 위조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요 요건에는 해당될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할인은 못 받더라도 지급한 만큼은 본인한테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법리들이 막 맞물려서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각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자, 이제 이런 제도와의 상호 관련성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무권 대리와의 관계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표현 대리가 본질이 무권 대리라고 보기 때문에 130조 이하의 규정들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135조에 대해서는 유독 논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35조가 어떤 규정이냐면 협의의 무권 대리를 전제로 한다면 본인한테 계약 책임을 못 물으니까 대리인한테 본인에게 물을 수 있었던 계약 책임을 대리인한테 바로 물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랑 비슷하냐면 상법 48조 단서랑도 굉장히 비슷해요. 아까 우리 전에 살펴봤던. 다만 상법 48조 단서는 본인한테도 물을 수 있고 대리인한테도 물을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요거는 본인한테는 못 묻는데 이제 무권 대리인한테 물을 수 있는 상황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칙적으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한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라는 점을 강조해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표현 대리가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는 나도 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마음이 바뀌었다.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랑 달리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본인한테 계약 책임을 묻지 않고 135조의 기초에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대리인한테 묻겠다. 이렇게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결국 이게 135조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135조의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우리가 무과실 책임이라고 말해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얘기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무권 대리를 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해서 과실이 없는 경우는 사실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설사 그래서 그런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135조에 기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혹할 수도 있어요. 무권 대리인한테는 그 무권 대리인한테 과실이 없으면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요 가로 안에 있는 그 최근에 나온 2013년 2013 다 이렇게 시작되는 판례인데 이거는 내가 조금 뒤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질은 뭐냐면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 과연
상대방 입장에서 이런 선택권의 유혹을 느낄까?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겠죠. 이를테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나는 당연히 유권 대리인으로 알고 체결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표현 대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저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대리인이라고 알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근데 나도 저 사람이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표현 대리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 신뢰 보호 요건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의 의사는 당연히 본인한테 책임을 묻는 의사였죠. 그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를테면 본인이 무자력이에요. 근데 대리인은 자력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설사 본인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실현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럼 선택권 행사해서 이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을 묻자. 이렇게 선택권을 주장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우리가 허용해 줄 것이냐는 거예요. 어떨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난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주교재에서도 안 되는 쪽으로 써놨는데 근데 소식 이게 그게 꼭 이제 일본은 판례도 있거든요. 일본은 그래서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꼭 어느 게 꼭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내가 지금 방금 든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 선택권을 인정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망회 이득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망회 이득이라는 게 뭐냐면 계약 체결 당시에 상대방이 생각했던 그 자기 결단에 기초한 자기 책임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무자력 위험은 내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선택권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사 본인이 무자력 하더라도 나는 추가로 보호를 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까 얘기한 상법 48조랑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마땅치 않은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건 뭐 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근데 과연 그렇게까지 하는 게 타당하냐? 좀 과보호하는 거 아니냐? 일단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좀 부정하고 싶어요. 부정하고 싶은데 이런 식의 문제가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다른 유사 제도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이 관련된 대목을 찾아보세요. 선의취득도 보면요. 어떤 논의가 있냐면 법률상 선의취득의 요건에 해당하면 무권리자로부터 동산 양수한 사람도 권리를 취득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논의가 있어요. 그 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있어요. 달리 말해서 선택권을 주장할 수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선의취득의 효과를 인정한 다음에 내가 취득한 소유권과 같은 물건을 내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취득한 물건은 당연히 권리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있죠.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권리 취득 자체 효과를 부정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예요. 여기서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판례가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서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허위 표시를 예로 들면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 사이에서는 유효거든요. 근데 선의의 제3자가 나한테 원래 유효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해주는 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선의의 제3자 나 별로 보호받기 싫다. 나는 무효로 하는 게 오히려 지금 내 입장에서는 좋다. 그래서 내가 그 법률 효과가 무효임을 기초로 해서 어떤 내가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 있겠냐. 이런 게 똑같이 문제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학설이 대립해요. 판례는 없어요. 채권의 준점유죄에서 똑같은 놈이 있거든요. 좀 찾아보세요, 이거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이게 약간 어디셔널한 망회 이득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 사실은 다 이거 부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선택권을.
근데 그게 꼭 그래야 되느냐는 사실 좀 논란은 있는데, 이를테면 요 민법상 선의의 제3자와 관련돼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민법 조문의 규정을 보면 보통 어떻게 조문이 규정되어 있냐면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다, 뭐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문헌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문헌의 취지를 보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선의의 제3자가 유효라고 주장하지 않고 무효라고 주장하면 그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문헌상으로는. 그죠? 뭐 망의 이득을 주고 이런 걸 떠나서 문헌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더 논의가 대립이 있고 뭐가 맞는지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이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문헌을 좀 강조하면 사실 이 경우에 선택권을 주는 게 맞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허위 표시 내가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판례랑 관련해서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약간 유고. 그다음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이건 나중에 살펴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개별 법리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자, 뭐 그런 정도를 살펴보고, 그다음 뭐 유권 대리만 주장한 경우에 법원이 표현 대리 인정할 수 있겠느냐? 안 되겠죠. 왜냐하면 유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아니라고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두 개는 다른 법률 요건과 효과를 갖춘 별개의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표현 대리의 일반론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표현 대리의 각 세 가지 종류의 표현 대리의 구체적인 해석론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법상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이 126조의 표현 대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주로 거래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판례도 굉장히 많고요. 그죠? 그래서 요 126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125조나 9조는 그냥 한번 뭐 살펴보면 되는 그런 정도죠. 125조를 먼저 보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대리권 수요를 했으면 표현 대리가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수요한 듯한 표시를 했으니까 이게 표현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과연 어느 경우가 이런 경우냐? 이게 사실 애매해요. 애매하고 결국은 본인의 의사 해석의 문제랑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그 어려움의 사례가 교재에도 보면 97-5376이 판결, 그죠? 97-5376이 판결 같은 걸 보면, 야, 어느 경우에 과연 대리권 수요 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가 참 해석하기 어렵다는 걸 웅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판례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판례 한번 읽어보고 이 사안에서 계약 당사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 점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길 바래요. 우리가 대리인이 등장하는 혹은 명의자와 행위자가 다른 경우에 어떤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약 당사자를 먼저 확정을 한 다음에 그 대리법리의 적용 여부를 따져야 돼요. 대리법리가 적용될 것이냐 아니면 유추 적용될 것이냐 적용이 안 될 것이냐 이렇게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판례 같은 거 보면 그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사고의 순서를 놓지 않고 막 헝클어서 두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가 좀 혼동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사고의 순서는 항상 뭐냐면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항상 먼저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반드시 유념해야 돼요. 반드시 유념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1차적으로 계약 당사자 확정을 해야 된다. 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리는 계약 해석의 일반론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에 얘기했었죠. 뭐 자연적 해석 아니면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 뭐 통상 안 될 테니까, 그죠? 규범적, 그러니까 합리적 제3자의 관점에서, 합리적 제3자의 관점에서 명의자가 중요한 경우가 있었고, 뭐 행위자가 중요한 경우가 있었고, 그죠? 그러한 식의 법리에 따라서
확정을 하는 게 일단 우선이다. 그 점을 좀 조심해서 보고, 그 다음에 교재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이 명의대여 같은 경우도 이 125조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명의대여 했는데 명의대여의 취지가 대리권 부여다 그러면 당연히 유권 대리겠지만, 이게 대리권 부여는 아닌데 명의만 대여했다 이런 경우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도 문제가 되겠지만 125조의 표현대리 법리도 문제가 되겠죠. 양자는 뭐 중첩 적용될 수 있어요. 둘 다 요건이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 이제 상총을 지금 배우니까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세트로. 그 다음에 백지위임장 교부. 내가 전에 얘기한다고 그래놓고서는 말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수권행위를 하면서, 그러니까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고 그에 기초해서 수권행위를 하면서 그거를 위임장의 형태로 수권을 하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위임장에는 위임인하고 수임인하고 내가 위임할 업무의 내용을 특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임장에 그냥 위임인 이름만 쓰고 수임인하고 위임 내용을 백지로 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위임장을 받은 사람하고의 이 원인된 법률관계 기초 보면 이 내용은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긴 한데 이런 식의 백지위임장을 준 경우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직접 상대방과의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죠. 있는 사람이니까 125조를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전 유통되면 문제가 돼요. 이 위임장이 전전 유통되면, 이를테면은 위임장 받은 수임인이 다른 사람한테 줘서 네가 이 업무를 좀 처리해라. 그죠? 그래서 이 백지위임장에 수임인이 자기 이름 써놓고 내용 자기가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 아니면 임의로 준 게 아니라 절취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느 문제 상황이든지 간에 위임장을 이렇게 백지로 교부한 사람의 취지가 실제로 이게 전전 유통이 되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전전 유통이 되든 아니면 심지어 절취가 되든, 누가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애초에 위임을 했던 사람의 권한 범위 내에서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취지였다. 그럼 그건 유권 대리가 되겠죠. 그죠? 수권의 그 의사가 그렇다면 그럼 그건 유권 대리가 되겠죠. 절취한 경우에는 그런까지 수권할 의사였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전 유통시킨 경우에는 그것까지는 수인할 의사였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유권 대리 문제가 돼요. 다만 받은 사람이 실제 수권의, 이 사람한테 대한 수권의 범위를 넘어서 행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6조의 표현 대리가 문제되겠죠. 그죠? 전전 유통을 그러니까 임의로 유통된 게 아니라 절취가 됐다. 그럼 절취가 되면 통상적으로는 그런 사람한테까지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지위임장이 그 교부가 대리권 수여 표시를 볼 수 있으면은 그건 125조가 되거든요. 절취의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 표시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임의 유통을 하는 경우에도 원래 위임장 교부한 사람이 임의 유통한 사람에게도 대리권을 주는 취지는 아니었다. 난 오로지 내가 직접 준 사람한테만 주는 취지였고 이런 사람한테까지 주는 취지는 아니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125조가 비로소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 125조의 표시에 당연히 해당하느냐, 백지위임장을 내가 줬다고 해서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거는 내가 직접 위임장을 교부한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업무를 맡긴 그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봐야 돼요. 즉,
그 직접 업무 행위를 맡긴 사람에게 그 업무의 내용이 둘 사이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거나 그런 내용이라면 설사 이게 전전 유통이 이미 유통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내가 대리권 수요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건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125조의 해당 여부는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단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당이 되면 바로 표현대리 성립 여부로 문제가 될 것이고요. 해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유통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유통받은 사람에게서까지 125조에 의한 표시를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없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애초에 실제로 대리권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 것과 똑같은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본인 입장에서 뭐예요? 애초에 내가 의도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행위의 효력을 굳이 부인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대리권이 없지만 본인을 위해서 대리인한테 맡긴 행위와 똑같은 행위를 했어요. 무권 대리인이. 그럼 그 대리행위의 효력을 과연 부인할 필요가 있겠느냐? 요거 126조 하면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대리권이 없는데 실제로 직접 대리인한테 맡긴 것보다 범위를 넘어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게 126조의 요건에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 대리권이 없거든요. 기본 대리권 없으니까 뭐 월권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126조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데 사실 이 경우나 나한테 백주임장을 준 그 사람이 월권 행위를 한 경우나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은. 보호 필요성, 거래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경우에도 126조는 유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난 시간에 언제 얘기를 했었냐면 복대리의 표현대리와 관련해서 내가 판례 2개 얘기하면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판례 취지가 이거랑 비슷해요. 126조 혹은 129조의 표현대리 법리를 약간씩 확장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125조 표현대리가 안 돼서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의 효력이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죠?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126조의 표현 대리를 봅시다. 126조의 표현 대리는 요건이 크게 세 가지예요. 기본 대리권의 존재,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정당한 이유. 우리가 어떤 법조문을 보면서 그 법조문에서 정한 요건을 추출하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126조가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126조의 조문을 보면서 그 요건을 추출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게 이를테면 우리 민법상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 109조에 있거든요. 109조의 조문을 보면서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여러분이 도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교과서에 다 나와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데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다. 각 요건별로 쟁점이 있죠. 일단 기본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을 위해서 어떤 사실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사자의 경우에는 기본 대리권이 있는 것과 똑같이 취급해 준다고 그랬어요. 판례가. 근데 그거는 상대방이 볼 때 사자랑 대리인을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표현 대리의 적용 범위를 좀 확대시킨 것이고 일반론 내지 원칙론으로 말하면 본인을 위해서 어떤 사실행위를 하는 사람을 기본 대리권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대리권의 존재에서 중요한 게
일상가사 대리권의 문제인데 그 부부간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대리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대리권의 효과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은 또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일상가사 대리가 순수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리권이라면 대리행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한테만 미치는 게 맞을 텐데 민법의 규정을 보면 일상가사의 경우에 부부가 연대 책임을 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대리랑 완전히 매치되진 않아요. 그죠? 본인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대리인도 항상 연대 책임지도록 돼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일상가사 대리권이 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겠느냐? 판례는 인정하거든요. 판례 인정해요. 그리고 그 기본 대리권을 기초로 해서 정당한 이유가 과연 언제 있느냐? 뒤에 나오지만 그 판단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월권 행위를 한 그 대리인에게 월권 행위에 관해서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26조의 표현 대리를 긍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한 이유는 이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한 표현 대리의 경우에 언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도 역시 판례가 많죠. 근데 기본 태도는 어쨌든 그렇다. 월권 행위와 관련해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은 데에 대해서 신뢰가 정당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와 관련해서 좀 논의가 있긴 있어요. 뭐 학설 대립이 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요.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왜냐하면 학설 대립에 따라서 큰 실익은 없어요. 그리고 판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찾아보길 바라고.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의 존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는 이게 기본 대리권은 유권 대리가 맞아야 되는 유권 대리가 기본 대리권이어야 되는데 125조나 129조의 표현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본 대리권이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125조나 129조의 표현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람이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역시 126조가 종국적으로 적용돼서 그에 따라서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가 이제 판단되는 거죠. 129조에 관해서는 판례가 있고 125조는 판례가 없는데 뭐 아마 같이 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26조가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즉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데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본인을 대리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한테 원칙적으로 현명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그 현명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본인은 A인데 지금 나는 대리인으로서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본인 A, 대리인 뭐 B 이렇게 계약서에 꼭 써야 되느냐?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계약서에 본인 이름만 쓰더라도 이를테면 상대방이 딱 봤을 때 쟤는 A가 아니야. 쟤는 A를 대리해서 나온 사람이야. 그걸 명확히 알 수 있으면 뭐예요? 그건 묵시적으로도 현명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어쨌든 그러한 식으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현명이 있는 경우를 당연히 문제의 전제로 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대리인으로서 행위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되는 거예요. 명의 모용의 경우. 명의자와 행위자가 다른데 명의자의 허락을 안 받고 임의로 그 사람 명의를 쓴 경우, 그게 문제되는 경우거든요. 그 경우에 행위자는 현명을 하지 않았고 대리인으로 행동한 게 아니죠. 그런데 계약 당사자가 명의자로 인정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대리법리가 유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기본 대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의로 본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당연히 그 사람을 본인으로 알았고요. 그리고 계약서도 당연히 본인 이름만 나왔고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도 뭐예요? 그 본인이라고 확정이 되는 경우죠. 자,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법리가 직접 적용될 수는 없는데 유추 적용된다는 거예요. 유추 적용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원칙적으로는 그 행위에 관해서는 행위자가 명의자를 대신해서 어떤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이 없죠. 따라서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돼야겠죠. 그죠? 근데 그 무효의 이유를 뭐 무권 대리로서 무효다.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무권 대리가 무효라면 당연히 이 경우도 무효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대리법리 유추의 실익은 그 법률 행위가 무효인 데 있는 게 아니라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가 돼서 그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에 실익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126조의 표현대리가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면 대리 행위는 아니지만 대리 법리가 유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도 있다라고 사실상 보고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유추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봐요. 유추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경우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 이를테면 본인이 대리인한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 그러니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은행하고 소비대차 약정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도 체결해서 돈도 빌려주고 내 소유 부동산에 담보도 설정해달라. 이런 식의 대리권을 부여했다. 근데 B가 A인 척 하고서 행위를 했다, 은행이랑. 그러면 뭐예요? 유권 대리죠. 그죠? 유권 대리 법리가 적어도 유추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유효해요. 근데 문제는 B가 그러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이를테면 C한테 팔았어요. 근데 그 계약 당사자는 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A로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A하고 C 사이의 매매 계약의 효력을 봐야겠죠. 근데 무권 대리 법리가 유추되니까 표현 대리 법리가 유추된단 말이에요. 기본 대리권이 있죠. 그죠? 정당한 이유 여부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검토의 순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C의 신뢰가 보호될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B가 A인 척 한 게 아니라 그 서류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해서 아예 서류를 위조해서 부동산의 소유자를 아예 자기 명의로 바꿔버렸어요. 이 위조 등기거든요. 이 경우에 명의상으로는 B가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지만 실제 소유자는 A죠. 근데 B가 이걸 C한테 팔았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뭐예요? 타인 권리 매매이고 그거는 의무부담 행위 영역에서 타인 권리의 매매고 처분행위, 즉 물권행위 영역에서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거든요. 따라서 C는 뭐예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부동산 선의 취득도 안 되니까 A가 처분행위 추인하지 않는 한은 못 해주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C가 126조를 유추해서 내가 만약에 이 경우가 보호받는다면 나도 보호를 받게 해주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부정하거든요. 난 부정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리가 아니죠. 그리고 명의자와 행위자가 다른 경우도 아니거든요. 이건 B가 그냥 자기 명의로 자기가 행위해서 C랑 계약 체결한 거잖아요. 따라서 유추될 구석도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6조가 적용되는 유추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뢰보호의 필요성만을 실질적으로 형량할 때 앞서 126조가 유추된 경우에 C가 보호될 수 있는 경우랑 이 경우에 C는 선의 무과시더라도 보호가 안 되는 경우랑 이게 이제 균형이 맞냐라는 문제거든요.
이 사례와 관련해서는 126조가 유추될 수 없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108조 2항 유추거든요. 108조 2항이 허위 표시의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에요. 근데 지금 A가 준 등기 서류를 기화로 B가 임의로 넘겨받았잖아요. 이걸 마치 허위 표시로 보는 거예요. A와 B 사이에. 엄밀히 말하면 둘 사이에 허위 표시 약정은 없죠. 그죠? 없지만 A가 B의 허위 외관 작출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A한테 그러한 허위 외관 작출에 과실이 있는 경우 혹은 허위 외관 작출을 나중에 알면서 묵인하는 등의 고의가 있는 경우를 나눠서 적어도 알면서 묵인을 했으면 이건 허위 표시가 있다고 보거나 아니면 적어도 허위 표시 규정을 유추해가지고 선의의 씨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이거는 108조 2항을 다룰 때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의 씨와 뒤에서의 씨가 법률 관계를 구성하는 경위는 달랐지만 신뢰 보호의 정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 문제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적어도 A가 알면서 방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108조 2항도 적용 또는 유추는 안 된다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A에게 B의 허위관 작출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C는 보호 못 해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8조 2항에 적용 내지 유추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요 문제, 즉 126조가 결국 유추됨으로써 거래의 동적 안전 일정 부분 보호가 되는데 그 유추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그리고 126조가 유추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에 다른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으로서 그 거래 상대방을 보호할 수는 없겠느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이 마지막의 경우에는 C가 보호가 안 되거든요. C가 보호가 안 되는데 지금 교재를 보면 예외적으로 88-23490이 있어요. 88-23490. 요거 여러분 한번 판례를 보세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 마지막 사례하고 비슷하거든요. 88-23490이. 그런데 이 경우에는 판례가 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했어요. 88-2340. 각주에 있을 거예요. 각주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판례는 약간 예외적 판례를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125조 표현대리 얘기를 하면서 이 설사 125조가 적용이 안 돼서 이 사람이 무권 대리를 할지라도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했으면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행위를 굳이 무효로 볼 필요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88다카 그 판례의 경우에도 그러한 관점에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그게 일반 원칙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판례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126조의 유추 적용의 한계죠. 이 경우는 유추 안 된다는 거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유추가 안 된다고 우리 판례가 또 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하면 시간이 부족하구나. 이거 그 일상가사 대리권 갖고 있는 부인, 그러니까 부인이 이를테면 남편에 대한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한 경우에는 지금 월권 행위로 인한 126조 표현대리가 인정이 되는데 부인의 내연남이 부인의 부탁을 받아서 남편 행세를 한 거예요. 그 경우에는 내연남은 이게 전형적으로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거든요. 그죠? 근데 내연남은 기본 대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원칙적으로 126조는. 근데 이제 그 사안에서 당사자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 어차피 부인하고 내연남이 한 몸 아니냐. 그러니까 부인이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으면 내연남한테도 기본 대리권이 있다라고 봐서 126조 표현대리 인정하자. 이것도 일종의 126조 표현 그 적용범위를 좀 넓힌 거거든요. 판례가 부정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도 이제 있다.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는 뭐 판례를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 얘기할 건 뭐냐면 오늘날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한 사회에서 웬만하면 사실 본인한테 다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는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가급적 엄격하게 보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맞다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대리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의심스러우면 본인한테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걸 안 해보면 과실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단순한 걸로 모든 사례가 해결되면은 참 좋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판례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표현 대리 효과로서 한꺼번에 볼 텐데 이 표현 대리 효과를 보기 전에 이 세 가지 표현 대리의 유형과 관련해서 내가 한 가지 얘기만 더 하면 이 세 가지 표현 대리의 요건으로서 다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거든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지금 126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라고 법조문에 돼 있지만 그걸 선의 무과실이라고 봐요. 판례가. 그런데 선의 무과실이 돼야지 이제 상대방이 결과적으로 신뢰를 보호받는데 선의 무과실에 관련된 입증 책임이 어떻게 되냐 관련해서는 각 표현 대리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학설 대립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학설 대립을 일단 차치하고 각 조문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즉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그 표현 대리의 성립 요건으로 되어 있느냐, 즉 본문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단서로 되어 있느냐, 그에 따라서 입증 책임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대체적인 학설, 그리고 내가 볼 때도 타당한 학설은 기본적으로 각 표현 대리의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의 입증 책임에 관한 견해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조문의 구조의 차이에서 온다고 보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조문의 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식으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귀속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표현 대리 효과.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네. 이게 진도가 계속 밀리면 안 되는데 내가 원래는 진도를 굉장히 빨리 나갔는데 희한하게 이번 학기에는 자꾸 진도가 밀리네요. 안 될 것 같아. 그지? 다음 시간에 합시다.